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재계 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훈식 기자 오늘도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뭐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과거에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요즘 거꾸로 됐죠, 이제. 예, 맞습니다. 너무 동학개미들이 기가 많이 죽었어요. 예, 예. 동학개미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크게 금융권에 두 분이 거장이 있는데 하나는 메리츠의 존리, 그리고 예. 그다음에 우리 에세플러스의 강방천 회장, 얼마 전에 뭐 유플러스라는 방송에도 나오고 뭐 상당히 많이 요즘 들어서 활동이 많으셨는데 최근 들어서 또 차명투자 등의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지금 앞두고 있다고요? 예, 지난달에 이게 사실 강방천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아주 의아하게 받아들였죠. 왜 물러나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금감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 차명 투자하기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뭐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제재를 취할 그 스탠스를 취하니까 미리 그냥 회장직에서 조금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보여야 되니까 물러난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우리 강방천 회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그 방송 출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종편도 그렇고 뭐 한국경제TV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뭐 이분도 존니와 뭐 비슷하게 입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스크도 굉장히 좀 수려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강방천 회장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뵌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말투가 뭐랄까 좀 시골 아저씨 같은 그런 투박하면서도 아주 질박한 그런 톤의 약간 더 이분이 그 전라도 전남 신안 출신입니다. 전남 전라도 사투를 약간 쓱쓱하면서 약간 친근하게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강 회장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가치 투자의 대명사로 불렸거든요. IMF 위기 당시에 종잣돈 1억으로 1년 10개월 만에 156억을 번 것으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난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뭐 저분 이분 뭐 이렇게 뭐 강의라 해야 됩니까? 방송을 쭉 들어봐도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가치 투자가 뭔지, 가치가 뭔지, 혹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하면 밸류에이션. 그만큼 우량주를 사라 그런 뜻 아니에요? 우량주 사라. 그 가치는 곧 바로 어떤 가격으로 표시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가치는 계속 더 변할 거 아닙니까? 뭐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가장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가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쌀이 중요한 가치가 할 수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이 중요한 가치일 수 있고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그렇죠. 가치는 항상 유동적인 거죠. 유동적이고 사실 이분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뭐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 뭐 이렇게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가치가 뭔지. 그리고 이분의 그 IMF 때 이분이 그 원래 증권사 예전에 동방증권 지금 SK증권입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동방 페레그린 상용투자증권 하시다가 IMF 위기 때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때 자기 돈 1억으로 156억 원을 벌었다. 뭐 2년이 채 안 되는 제가 IMF 끝나고 나서 저도 기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리 IMF 때라고 해도 1년 10개월 만에 1억으로 156배를 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투자한 게 증권주, 부국증권 우선주, 그 대신증권 우선주. 그 증권주에 투자를 한 게 증시가 살아있는 한 증권에서는 안 망할 거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했다는데 이분 이야기입니다. 1억으로 156을 벌었다. 사실 존니 같은 경우에도 자기 투자 수익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공개는 하지 않았죠. 약간 추측컨대 시장에서는 약간 어떤 과장이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년, 2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156을 본다는 건 156배죠, 정확하게. 그렇죠. 156배면 뭐 퍼센티지로 15,600%인데? 이분도 나름대로 그 당시 회사를 차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자기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과 1억 원으로 156을 벌었다. 사실 IMF 이후에 보면 뭐 압구정동 미꾸라지입니까? 뭐 목포 세발낙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뭡니까? 뭐 수천 배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쉽게 또 시장에서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선물 옵션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해요. 선물 옵션 한 번씩 잭팟이 터지면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리 IMF 이후에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156배를 벌었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단타를 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말로는 그게 단타가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뭐 묵혀뒀다, 네. 장기 투자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시장 일각에서는 약간 이렇게 과장이다는 어떤 그런 뭐 비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게 네. 가치 투자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상당히 뭐랄까 156배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건 2년 내에 가치 투자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조금 말이 조금 예. 모순이 되죠. 모순이 가치 투자를 돼요. 외치면서 뭐 2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서 예. 156억 원을 벌었다, 156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그런 부분. 무수히 많은 단타를 치거나 예. 소위 말하는 주식 작전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2년 새에 156배는 예. 가치 투자만 해서 156배를 기록했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얘기죠. 저도 조금 그래서 같은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그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강 회장의 혐의가 뭐죠? 이분이 그 원더플러스라는 공유 오피스 업체가 있습니다. 네. 1대 주주고 딸이 2대 주주입니다. 네. 이 회사에 자기 돈을 대여해가지고 네. 쉽게 해서 증시에서 이렇게 회전을 했다는 거죠. 자기 돈을.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빌려준 거죠. 네. 빌려준 건데 강 회장 이야기에는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했다. 네. 그리고 그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로부터 꼬박꼬박 이자를 뭐 4.7%인가 받았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부모 자식 간에 대연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감원에서 보기에는 네. 이게 자기 매매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쪽에서도 이분이 이런 자기 매매, 뭐 차명 투자를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쭉 해왔던 모양입니다. 네. 해왔는데 이번에 뭐 작년 초간에 올 말에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고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있고 좀 금감원 쪽에서 어떤 제재를 취할까 그런 뭐 좀 이렇게 내부에서 어떤 숙고 중이랍니다. 만약 제재를 취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쪽에 네. 고발을 하는 수 있고, 네. 그러면 검찰 쪽에서는 기소를 했었던 그런 행정 형벌, 뭐 징역이든지 벌금형이든지 네. 때릴 거고, 또 하나 행정 질서벌, 금감원장 이름으로 이게 행정청입니다. 네. 그 과태료를 네. 매길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안이 경미하면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인데 제가 봐도 뭐 정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미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검찰 쪽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상당히 자본시장에 지금 조사 여러 가지 수사들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통점들을 보면 호남 기업인가 호남 금융인에 대한 상당히 많은 좀 우연이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그 수사가 좀 몰리고 있더라고요. 이걸 뭐 흔히 하는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정권이 바뀌다 보면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역관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정권을 창출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한테 관직을 쭉 나눠줍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그 관직을 나눠주는 나라가 수만 개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천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역관제를 일종에서 다른 데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쁘게 보고 있는데 역관제라는 게 실제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 국민들, 그 한쪽에 투표한 사람들의 이익을 좀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번에 윤석열 정부 쪽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이고 지역적으로 따지면 영남 세력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 그쪽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다 보니까 나머지 쪽,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 진보 쪽, 옛날 진보 정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따지면 호남 쪽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행동, 스탠스를 취하기 마련이라고 판단됩니다. 참 그 삼김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난 게 예전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묘한 지역 감정이 아직까지 뭐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감정이란 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의 사실 뭐 진보 보수란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출발한 거죠. 지역 감정에서 출발한 거고. 예.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이 묘한 이게 선이 있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좀 호남 기업에 몰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게 지난 정권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쭉 뭐 금감원 쪽에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다, 갑자기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죠. 뭐 정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 쪽에서 수사를, 검사를 했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그 영화계 거장 홍상수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화가 네. 있는데 네. 딱 그 꼴인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됐고 네. 지금 문제가 된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때 잘못인데 수사를 안 했던가 네. 아니면 잘못이 없는데 지금 수사를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이게 참 묘하네. 이런 부분들이 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이제 수사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저희가 뭐 사법부가 아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단죄를 할 수는 없고 사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강방충 이분 옛날에 그 어디야 그 국가부도의 날에 영화가 있었죠. 네. 거기 보면 이렇게 펀드 매니저 한 명이 나옵니다. 유아인이 연기했던 예. 그 모티브가 됐던 사람입니다. 아, 강방철 씨가 그 또 유아인 예, 너무 예. 좀 현실과는 다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강방철 회장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강방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그런 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을 이쪽 공유 오피스 쪽에 빌려줬고 네.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다. 네. 그런 식으로 좀 강변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금감원 쪽에서 보는 입장은 전혀 다르죠. 이게 어떤 차명 투자다. 네. 그러다 보니 금감원 쪽에서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하려다 보니까 강 기자 같은 경우에 먼저 손을 들은 거죠. 네. 회장직을 내려놓고 네. 좀 뭐 다음 어떤 그런 뭐 근데 이게 설령 네. 뭐 차명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을 밝혀질 경우 세법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입니다. 예. 이게 어떤 이해 충돌 행위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게 뭐랄까 일종의 지대 추구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그런 지위를 향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그런 돈은 아닙니까? 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했다는 거죠. 일종의 배임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금감원 쪽에서 어떤 뭐 법리적인 어떤 그런 뭐 판단을 좀 벌써 취했었고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검찰 쪽으로 사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행정, 형벌 차원에서 형벌이란 거 이렇게 형법과 어떤 형소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금융사의 돈을 활용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뭐 협법적인 자본시장법에 문제가 되는 그렇죠. 부분일 것이고 네. 이게 또 세법으로 넘어오면 그 증여 의제가 되거든요. 명의신탁으로 간주가 된다고 네.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네, 그런 부분까지. 근데 하여튼 우리 강방철 의장도 참 최근 들어서 저도 왜 이렇게 이분이 방송이나 뭐 이렇게 매스컴을 많이 타나 참 의아할 정도로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근데 최근에 또 보면 최소 뭐 지금 뭐 1년 만기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한 4% 정도 됩니다. 네. 되고 어제 그 7월달 물가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던데 뭐 네. 6.3%가 됩니다. 거의 뭐 손이 아닙니까? 네. 예금이 박아두면.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뭐 정치 쪽을 끼웃하게, 물론 정치가 많이 폭락을 했지만 끼웃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들 뭐 네. 멘토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 좀 뭐 어떻게 보면 맹신을 하는 거죠. 사실 네. 뭐 이분들의 어떤 그런 성공 사례는 극히 낮지 않습니까? 보면 확률로 따지면 0.1%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따라하다 보니까 뭐 성공하는 확률은 극히 낮죠. 네. 실패하는 확률이 더 많고 뭐 존리도 그랬고 이번에 어떤 그런 강방천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돈을 벌었죠. 회사를 네. 차리면서 나름대로 어떤 개미들의 어떤 그런 운용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 뭐 손실이 났을 때 운용 수수료 뱉어내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분들 뭐 존이라든가 뭐 강방천 회장이라든가 뭐 증권 자본시장 기자를 좀 오래 한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뭐 법적인 부분이야 뭐 사법부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주식이 이제 침체되고 바닥을 걸을 때 이럴 때 정말 이제 동학개미라든가 이런 걸 좀 강하게 추천하고 전도사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 이분들이 대부분 증시 고점에서 그렇게 다들 속된 말로 많이 그 나섰거든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동학개미의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결과론적으로. 예,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른이고 그 성숙된 리더라면 예. 좀 이렇게 용기를 갖고 소신 그 추천 종목에 대한 증시에 대한 소신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분이 또 이렇게 정시에 뛰어든 게 그러니까 옛날 예전 동방정권 입사한 게 1987년입니다. 네. 그때 종합주가 지수 한 200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이후로 한 3년, 4년 내에 89년인가 100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때 정권사 간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올림픽 특수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네. 당시 일반 명문대 출신들도 굉장히 정권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일반 그 당시 정권사 연봉 일반 회사들의 2배였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는 4년제 나온 분들이 다 은행으로 가고 보통 상고 나오신 분들이 증권사를 갔거든요. 예. 거꾸로 아닌가? 쉽지 않았나? 아니.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뭐 저도 뭐 저보다 조금 선배들이 그쪽 그 증권사 계신 분들인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명문대 나와도 증권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연봉이 2배가 되니까. 물론 은행 쪽 가는 사람들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일반 그 말단 행원들, 뭐 여상 나온 분들 그리고 일반 그 상고 나오신 분들은 은행으로 좀 많이 갔었죠. 그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80년대 입사하신 분들은 대부분 증시에 양대 마피아라고 불릴 쪽이 설린상고와 덕수상고 인맥들이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본인들의 카르텔이 되게 짬짬이가 심했는데 90년대 넘으면서 고대와 연대 인맥으로 다 그 자리가 채워지고 뭐 그런 자기들만의 리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또 지역적 인양인데 당시 같은 경우에는 뭐 80년대 같은 경우가 이분들이 은행 호남 쪽 사람들은 은행 가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금융권은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업계로. 그래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나 목포 출신들, 뭐 대부분 미래에셋 또 임원들이 주요 그 원탁의 기사 임원들이 다 호남 목포 출신 아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사로 좀 가게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게요. 대부분 영남 분들은 이미 은행이랑 대기업, 중견기업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제 신진 자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쪽 세력들은 뭐 증권사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다 자리를 잡고 그 당시에 뭐 DJ의 뭐 비자금이다 뭐다 해서 이런 자금들이 또 코스닥에 많이 넘어왔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참 재밌네요. 지금 이제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좀 호남 금융인들의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침체기가 왔는데 사실 뭐 호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에 어떤 그런 상방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도 보니까 뭐 그렇죠. 검찰에서 뭐 조사하고 같은데 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전주 기업이죠. 그런 쪽도 있습니다. 자,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갖춘 인물들,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존니라든가 이런 분들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또 나올 분들이 또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 두 분들인데 또 뭐 금감원 쪽에서 또 뭐 나름대로 뭐 또 조사를 벌릴 수도 있겠죠. 다른 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우리나라를 보고 금융후진국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금융후진국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 관치금융이라 감정금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치금융 어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일탈행위 그리고 지대 추구행위 저번 몇 달 전인가요? 한 달 그 전입니까? 우리은행에서 600억 횡령한 사건도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일단 일탈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또 뭐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지대 추구 행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괜히 너무 크게 우리가 침소봉대할 필요 없이 그 사건에 대한 사건으로만 봐야 된다.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방천 회장 고향이 어디? 전남 신안 출신이라고. 전남 신안 출신입니다. 뭐 지금 당연히 뭐 호남 인맥들이 뭐 상당히 탄탄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사건이 좀 불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또 금융업계 외에도 뭐 타 업종을 보면 호방건설, 뭐 김상현 회장 같은 경우도 뭐 요즘 뭐 공정위 약식 기소되고 뭐 일들이 많죠.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외입니다. 사실 공정위에 자료를 내면서 좀 허위 자료를 냈었습니다. 아, 공정위에? 공정위 자료를 냈는데 사무소 위조인가요, 그러면? 그거보다 뭐 허위 자료 이게 뭐 정확하게 법률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검찰 쪽에서 약식 기소를 했었습니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소를 할 건데 왜냐? 김상일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박주선 전 의원 그 지금 그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을 지냈었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입니다. 선배고 그 공동 선거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호남 쪽 인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박주선 의원하고 이 김상열 회장하고 같은 동양입니다. 전남 보성이고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사실 정권 바뀌면서 이 호반이 굉장히 좀 무리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갑질 그거도 있고 뭐 서울신문이라든지 언론사 인수하면서 어떤 그 자본이 많이 불거진데도 불구하고 건재합니다. 건재하다 보니까 뒤에 박주선 전 의원하고 나이 차가 한 12살, 6살 정도 나오는데 거의 뭐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같은 동양이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도 호남의 정치 거목이죠. 정치 거목이죠. 1949년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선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옛날에 그 뭐 4번 무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렇게 4번 동안 검찰 징역 그 수감이 됐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무죄. 4번씩이네. 예, 예. 대단하시네. 율사 출신이니까 나름대로 법의 허점을 잘 아니까. 네. 네. 예. 그래요.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호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정권과 상관없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 100개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 뭐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판단입니다. 또 하지만 또 너무 정치공학적으로만 또 바라봐서도 안 된다. 아까도 뭐 제가 여권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권제라는 게 뭐 정권 바뀌면 이렇게 뭐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새로운 인물들이 소위 말하는 그 선거 국민들 그 표를 찍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그 고유했던 그런 적폐, 폐해를 좀 청소하는 뭐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한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범법 행위들이 상당히 뭐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이렇게 수면 밑으로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 골마서 터지게 되는 현상 같은 거니까.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